현 정부와 정책적 거리 두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살리는 선대위로 이름 붙이고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요,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무주택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부의 공직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이라고 불리는 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조세, 세금 정책이죠. 그다음에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그다음에 거래 제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이게 풍선 효과만 발생하지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가져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거죠. 어쨌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나 몰라서 그래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네, 연일 문재인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조국 사태 사과, 기재부 쓴소리, 그리고 이번엔 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좀 각을 세우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각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이제 실수를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차별화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편하게 사실은 좀 지적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네. 이건 국민적 공감대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여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고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제 분야와 관련돼 있는 내용, 정책과 관련돼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실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양적 완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교훈을 얻었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교훈을 좀 받아가지고 진보 정부에서는 좀 집값을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갔다기보다는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정권 교체론을 조금 의식한 듯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 그 텍스트만 보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틀리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도가 좀 이전에 비해서 달랐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서 사과를 했고 민주당의 많은 이제 의원도 사과를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기 억제 정책을 수요 억제로 하면서 이거를 투기 세력을 어떤 잡는 방법으로 하면서 결국은 공급을 확장시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초래됐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임대차 3법이나 대출 규제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이거는 거의 죄악이다 무지와 무능은 죄악이다라는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는 어느 비판보다도 강도 높은 것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차별화를 전략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과연 그러면 4년 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의 움직임을 보면서 공급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때는 계속적으로 투기 세력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전가하다가 지금에 와서 대선에 90일 남겨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문제는 이제 국민의 이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으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유례없이 높은 상황이기도 해서요. 50%를 넘는 정권 교체론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사이에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묘하게 줄타기를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 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보다도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좀 운신의 폭이 좁을 수 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해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또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차별화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다 받아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대선 출마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식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적 성찰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반성적 성찰의 제1순위로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차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다 이재명 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뭔가 국민들한테 기대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동안에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 많이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고 한 화두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쥐어짜기식으로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은 사실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주 52시간제 도입되고 나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고 우리는 이제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이제 구조로 계속 흘러갔거든요. 네. 대기업은 이익이 남아서 오히려 더 고민인 이런 상황. 그런 이제 관계들을 조금 더 수평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동안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과 취지의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보들 사실 이 기업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기재 교수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뭐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기업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뭐 중소기업을 뭐 보호하겠다, 그걸 뭐 공정거래법을 뭐 개정해서라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지금 수십 년간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해왔지만 사실 개선이 안 되는 점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성장의 이제 과실, 그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나갈 때 어떤 분배가 가능한데 이게 법적으로 계속 제한만 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 규제만을 그 조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어떤 시대,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의 그 상생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새로운 블루오션을 어떻게 같이 개척하고 열매를 같이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건전한 좀 담론으로 좀 논쟁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산업 질서 자체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탄소 경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노동시장까지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많이 대기업을 뭐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혁신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질서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산업들을 지금 제조업 중심이기는 하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가되 그걸 새롭게 다른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 오늘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평가 각각 들어봤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국토세 철회가 아니다,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 그거 철회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갈짓자 행보다 아니다, 유연성이다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철회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철회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국토보유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이익 배당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명칭을. 이게 뭐냐면은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이게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오히려 임차인에게 일정하게 이제 세금을 임대인에게 물리게 되면 그게 정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라고 하지 말고 토지이익 배당제라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자.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지만 민의의 대리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강행하면 안 된다. 강행하면 민의를 넘어서는 것이 그게 바로 독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걸 철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대선 후보로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들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그 안에는 분명히 아마 갈등이라든가 다툼의 소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을 기존에도 철회하지 않았고 지금도 철회하지 않은 것이다. 네. 다만 그걸 유연하게 국민들께 어떻게 설득하고 얘기할 것인가가 후보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철회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듣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또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구에서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뭐 단순하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영상을 풀로 국민들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텍스트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존경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뭐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 붙인 것이다 혹은 뭐 평이하게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약간 그냥 조롱 쪽에 사실은 좀 그 해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유쾌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토보유세에 대한 그 논과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재명 후보는 뭔가 얘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이분의 진짜의 마음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측면이 있다. 아까 국토보유세도 제가 조금만 더 부언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나 본인이 주장한 게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잘 생각하면 이건 뭐 말장난 같은 거거든요. 어디 가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만약에 반대하는 곳에 가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대선을 이기면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 주자들이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으로 본인이 심판받은 거니까 이거는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걸 추진을 합니다. 대부분이. 과거에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어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본인이 투표해서 이기면 국민이 동의했다.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 다른 시각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출범식을 이제 6일 열었고요. 그 선대위 명칭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습니다. 되게 이름 좀 잘 지은 것 같나요?
예, 저는 뭐 그 우선 이제 정치권에서 슬로건 같은 걸 정할 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어떤 들었을 때 익숙하고 그리고 쉽게 전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슬로건이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딱 대립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살리는 선대위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희망과 정의와 국민과 나라를 죽여왔다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죽여왔던 사람으로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의 어떤 대립과 그다음에 쉽잖아요. 일단 살리는 선대. 이런 면에서는 슬로건을 좀 잘 정했다 생각이 들고 이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환 선대위가 되게 어렵거든요. 대전환이라는 게 되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게 그 국민의힘과의 어떤 대척점에서 국민의힘이 뭐 소전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 두 선대위의 네이밍 싸움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좀 조금 더 승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살리는 건 쉽고 대전환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할 말이 많아 보이십니다. 아니요, 뭐 국민의힘을 살리는 선대인지 아니면 정권을 되살리는 선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되게 쉽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규정하는 작업이잖아요. 그 규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쉽게 얘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점은 국민의힘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우리 탄소 경제 전환 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양극화도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사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의 대전환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처럼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정책을 그냥 이어붙이기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대통령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서 집권하고 나면 대통령은 잘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금 뭐 기재부 비판하는 것처럼 기재부는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돌파력 있게 뚫고 나가느냐.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민의를 잘 존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을 단순히 현혹시키는 그런 선전선동이나 아니면 홍보의 문구들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진심을 다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뭐 말씀 나왔을 때 그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대전환의 의미를 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 명칭은 대전환 선대위다. 그러니까 들리기에는 언뜻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행보로 민생 경제 행보가 아니라 치안, 범죄 피해 지원으로 잡았습니다. 일각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굉장히 잘 간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여태까지 이제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범법자를 검거하고 그것을 이제 처벌하는 데 사실 익숙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범죄로부터 피해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 그다음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들을 어떻게 복구해 가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들이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정을 잘 가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게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어떤 검사로서 26년간 범죄와의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그 이재명 그 조카의 어떤 살인 행위 아주 끔찍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었던 자녀와 그 부인을 가지고 있던 그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신적 피해 문제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보상의 문제가 최근에 이제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우리 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선거의 전략을 봐서도 그렇고 아주 잘 짜여진 일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범죄와의 전쟁 언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과거 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에 그런 구호들을 많이 내세웠어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직접 챙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빗금을 치듯이 하는 그런 이제 후보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대선은 굵직하게 이렇게 획을 확 긋는 거거든요. 근데 획을 긋는 사람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공정경제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후보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쭉 획을 긋는 작업을 하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윤석열 후보는 약자의 존재 물론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비금을 자꾸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뭔가 앞뒤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치안 안전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경찰청장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가 그림을 그려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은 챙기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큰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오히려 작은 것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동선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 이른바 일각에서는 이건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 오늘 오후에는 이준석 대표와 같이 대학로를 찾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도 또 후드티를 입을지 관심이 되기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어제 후드티를 입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의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당연히 같아요. 청년층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보다 좀 젊은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계속 젊은 층의 표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앞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손재승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30대잖아요. 청년층의 경우에 5.18 폄훼하고 그리고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규직 다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오늘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통합이나 화합을 세대 통합이나 화합을 얘기하느냐 할 수 있겠는가? 앞과 뒤가 지금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재승 위원장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재승 위원장의 이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5.18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달리 해석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문제를 다룬 점,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과의 이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을 텐데, 또 일반인의 자격,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저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선대위 위원장 그 임명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 사인으로 얘기했을 때하고 이제 공인으로 얘기했을 때는 다르게 얘기할 거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 그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그 과정을 가지고 사실 공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때 과거의 그 발언들이 다 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각 그 정당의 다 선대위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이 선대위원장의 직위 자체를 무슨 세일즈 하듯이 뭐 이렇게 사람을 영입하는 카드로 막 쓰더라고요. 저는 선대위원장의 자리는 결국 장 아닙니까? 결국 선대위를 잘 끌고 가는 리더십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인재 영입의 통로로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영입되는 건 좋은데 이런 분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지지 발언을 하고 이런 기회의 장들 많이 마련해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굳이 선대위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맡겨갖고 국민들에게 전시한다고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건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양쪽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대위의 위원장 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김구 선생을 국밥 늦게 나와 사람 죽였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지향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